마음의 안가주망 박형준. 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혹은 마음의 안가주망 두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첫째, 시적인 것은 지배 질서의 규범 체계를 벗어난 자유의 최전선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에는 랑구와 파를이라는 개념이 있다. 랑그가 체계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사회적 소통에 이루고자 하는 말의 질서라며, 파룰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새로운 어법을 창조하고자 하는 말의 자유이다. 파룰은 항상 범람한다. 시적인 것은 파룰의 개활지를 탐사하는 사유와 실천이다. 둘째, 정치적인 것이다. 문학의 정치란 문학 비평의 정치적 도구화가 아니다. 문학의 정치성이란 프로파간다의 내용과 형식이 아니라 국가 자본의 지배적 감성 체계를 어긋내고 기각함으로써 또 다른 삶의 기능성을 정추하는 사유와 실천이다. 나는 이것을 정치적인 것을 동시에 마음의 안가주망이라 부른다. 기득권의 규범과 질서를 기각하고 새로운 말, 삶의 가능성을 탈환하는 문학의 정치는 시적인 것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생각을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진척시켜왔다. 1부에서 4부까지 수록된 원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부는 문학 비평 주체의 비판적 인식에 주목한 글이다. 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동시대성을 중심으로 문학 비평의 역량이 무엇인지 연장 형식으로 탐구해 보았다. 2부는 문학 비평 주체의 수행적 행위에 초점을 둔 글이다. 실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과제를 노동 혐오에 맞서는 노동 문학의 정치성이 라는 주제로 모색해 보았다. 3부와 4부는 문학 비평 주체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중심에 놓고 지역과 역사의 정치성을 토대로 문학 비평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한 글들을 묶었다. 그리고 그동안 썼던 리뷰 중에서 각 부의 주제에 부합하는 현장 비평을 보론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마음의 안가주망이라는 편론집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수정, 보완한 원고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글은 발표 당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적지 않아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지만 당시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내용 자체는 크게 다듬지 않았다. 더 정진하도록 하겠다. 결별과 만남 혹은 8월의 개발자를 향하여. 작년 하반기에 10년 동안 활동해왔던 작가단체, 비평매체 그리고 문학운동 커뮤니티를 모두 그만두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왜 그러세요?에 전화를 받지 않아요? 혹은 누구랑 싸웠어요? 나는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지만 어쩌면 싸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바로 내 자신과 말이다. 나는 더 이상 특정한 작가단체의 박형준도 장관 역사를 지닌 비평매대 작형준도 또 이런저런 인문 교육 플랫폼의 박형준이고도 싶지도 않은 것이다. 그 모든 인연과 역사의 소중함을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새로워지고 싶다. 내 자신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글을 쓰고 싶다. 나를 약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모든 문학적 소속감과 결속감과 연대감과 또 단단함과 결별함으로써 깊고 깊은 고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 문학의 자리를 모색하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결별 선언은 수많은 불안을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더 외로워질 것이다. 나의 삶이 고독해질수록 나의 글은 조금 더 누군가에게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공부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며 8월의 개활자를 탐사하는 문학의 원정대는 당신의 마음에 당도하기를 소망한다. 이 소박한 마음의 안가주망이 단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정말로 그 자리에 가닿을 수만 있다면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자 비평가로서 조금은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022년 1월 부산 동네에서 박형준. 부족한 원고를 훌륭한 기획 비평의 에디션으로 구성하고 디자인해 주신 허태준 에디터, 전혜정 디자이너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사진 작품을 표지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남준 작가님과 지역에서 공부하는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 감동적인 추천사를 써주신 이성준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박한 출판 환경 속에서도 문학 비평을 마음에 안가지망에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장현정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어떤 쓸모 문학의 존재 이유로부터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또 그러하리라 믿고 있는 문학은 본래부터 존재한 개념 양식이 아니다. 국민국가의 업문일치 형식으로서의 문학이 성립된 것은 놀랍게도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근대적 형태의 글쓰기 스타일, 다시 말해 근대시와 근대소설이라 불리는 문학 텍스트가 출현하고 특정한 장르 규범을 확보하게 된 것은 불과 한 세기 전의 일이다. 한국 문학의 역사적 기원을 언급할 때 자주 호명되는 이름이 있으니 주요 한가 이강수이다. 작가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가가 없지 않지만 양자의 초기 작품이 새로운 문학 형식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 것만큼 부정할 수 없다. 불놀이나 무정의 기념비적 입지를 반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두 사람을 통해 문학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문학을 배운다. 최초라는 의장이 붙은 자유시, 주요한 시와 장편소설 이강수도 그곳에서 습득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분명 한 번쯤 변하고도 남은 만큼 문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문학을 배우면서도 시나 소설을 즐겁게 향유하거나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갖지는 못했다. 이미 불가해야 의미로 규정되어 있는 해석의 결과물, 정답이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는 문학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텍스트는 문학 제도와 교육 제도의 승인을 거쳐 정당화된 지식 체계이며 해석의 여지를 표백하며 오차 없는 해답으로 창안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문학시가 사가의 간택을 받은 시 소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법적 지식이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오히려 문학으로서의 다양한 폐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므로 토론의 아젠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문학적 지식의 전수 시스템이다.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다. 이제 민요나 설화와 같은 구수 문학의 전승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문자 문학도 주류 커뮤니케이션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스펙터클한 디지털 영상이 인간의 오감을 지배하고 뒤흔들며 유튜브가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증강현실의 비추얼리티가 일상생활의 리얼리티를 대체하면서 현대인의 심리적 결여와 욕망을 대리 보충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그저 무기력하기만 하다. 매체의 언어와 다른 문자 언어만의 고유한 임무와 가치가 있다며 위무해 보아도 문학적 언어와 외소 하나는 피할 수 없다. 작금의 문학 출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음사의 대중의 기호에 맞는 경장편 시리즈 오늘의 젊은 작가 총서를 기획한 것이다. 현대 문학사에서 경영화된 시와 소설을 엮은 핀총서를 출간하는 것은 모두 문학의 축소 지향성을 방증하는 역설적 징후를 볼 수 있다. 미미시스 출판사의 테이크아웃 시리즈나 리터와 문학상과 같이 독자를 필자화하는 매거진 전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출판사와 문예지의 볼륨 감축과 형식적 변모는 더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다. 기원탐구 문학 그것은 본래 마음이 하는 말. 문학 작품의 분량을 줄이고 난해함의 무게를 덜어낸다고 해서 텍스트가 감당해야 하는 언어적 탐구와 구성적 실험에 대한 책무가 변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작가주의에 입각한 문학의 내성화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며 동시에 대중독자와의 접촉면을 확장하기 위해 문학이 세속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아니다. 문학 텍스트가 담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미학적 자질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독자로부터의 소외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문학하는 이는 외롭다. 일상적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웃에게 말을 건네면 될 일이다. 그 처절한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문학을 한다. 수용미학이나 독자 반응 이론을 언급하면서 문학이 탈권위적인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작가 본연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치유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문학은 자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대중 독자와 단절된 채 문학 창작과 비평적 대화를 이어가는 나르시시즘적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술이면 그만인 것일까? 일제강점기나 군부 독재 시기처럼 문학이 닫힌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고 까발리는 중행 매체의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기에 문학적 존재의 이유는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빛나는 언어적 수사나 정치적 원수를 창안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글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강수와 주요한을 다시 호명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문학이 무엇인지 새롭게 물어야 한다는 것. 아니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 이를 위해 한국 문학의 시발점에 놓인 작가들을 재소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문학사적 지식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시인 소설가의 생애와 문학 창작 활동을 재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강당 비평에서 사용하는 학술적 내용과 수사는 이 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문학이라고 배운 것, 다시 말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는 문학이 무엇인지 점검함으로써 동시대의 문학적 사명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평적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핵심 이유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100년 전의 문학의 정의를 다시 들춰볼 수밖에 없다. 문학의 기원을 논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평문이 있으니 바로 이강수의 문학이란 하우이다. 그에 대한 문학사전 평가나 오후를 떠나서 문학에 대한 개념과 장르적 특질을 촘촘하게 정의하고 있는 1916년의 문예비평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문학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참조하며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 아래 인용문을 함께 읽어보자. 문학이란 특정한 형식하에 인의 사상과 감정을 발표한 자를 위함이니라. 차의 특정한 형식이라 함은 이가 유한이 이른 문화로 기록함을 우남이나 구비전설을 문학이라고 생키 불능하고 문자로 기록된 후에야 비로소 문학이라 할 수 유하다. 함이 기리요. 기는 시, 소설, 그 평론 등 문학상의 제형식이나 기록하되 체제가 무히 말록한 것은 문학이라 신기 불능하다 함이며 문학은 마치 자기의 심증을 독하는 듯하여 미추희의 감정을 반하나니 차 감정이야말로 실로 문학의 특색이니라. 상수랑과 여희 문학은 정의 기초상에 입하였나니 정과 오인의 관계를 종하여 문학의 경중이 생하리로다. 이강수가 한 세기 전에 썼다는 문학이란 하오이다. 100여 년 전 문학의 정의와 현재 국어 사전의 정의가 거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가가 쓴 논평이라 하더라도 이강수의 비평적 식견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문학의 기원을 탐색할 때 언제나 첫 자리에 놓이는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비평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예술 텍스트에 대한 정의, 해석, 분류, 가치, 평가의 잣대가 된다. 그러므로 번역어로서의 문학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이론과 비평에 입각하여 마련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을 창작적 성과로 입증할 때 비평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얄밉게도 춘호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문학이란 하우가 중요한 까닭은 조선의 문학을 서양의 문학 이론에 입각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전문적인 장르 예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문학이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과 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문학을 과학과 구분되는 특정한 형식으로 정의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그렇다면 문학과 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문학이란 특정한 형식하에 인의 사상과 감정을 발표하는 것, 즉 문학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문학이란 마음이 하는 말이란 뜻이 된다. 여기에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문학은 학이 아니라 정이기 때문에 모 사물 연구함이 아니라 감각하는 것이다. 즉 문학은 마음이 하는 말이며 문학을 향유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합리적 의사소통 규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말, 바로 그 언어적 회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문학인 셈이다. 지정의 중에서 문학의 기반이 되는 정은 언제나 미천한 것이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학은 지식이나 도덕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세계와 사물을 새롭게 감각하는 방식이다. 이강수의 무정의 자유연애라는 새로운 정의 형식을 바탕으로 근대적 서사 양식을 입안했다면 주요한의 플로리 1919년은 자유로운 정념을 통해 정형적 율적을 넘어선 시적 형태를 창조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봉건적 감성 구조로부터 해방된 마음의 상태를 지향하였다. 이강수나 지휘한 한국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기념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보태거나 반박할 수 있지만 문학이 마음을 다루는 장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선구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두 작가의 친일 행적에 대해 더욱 엄중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이다. 제국 일본의 대동아 전쟁에 부응하고 협력한 이강수와 주유한의 마음은 매우 어긋난 결단에 기초해 있다는 것, 이러한 선택에 준엄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 두 사람 모두 문학이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식민지 백성의 마음에 노예적 패배주의를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운촉이 사라진 시대를 사는 힘. 문학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강수 주유한의 태행과 몰락은 일제에 대한 부역 행기탄만이 아니라 멸사봉공의 언어로 타인의 마음의 족쇄를 채운 결과이다. 반역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한 작가의 삶을 단순히 친일이나 부역이라는 자극적 용어로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제국 일본에 대한 저항과 협력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다. 한 세기 전부터 문학은 마음의 말로 정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지식과 도덕을 찾고 있다. 약간의 비평적 도약이 허락된다면 문학이 마음의 문제라는 점이 망각되거나 혹은 그 마음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유효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할 때 문학은 종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카라타니 고진의 근대 문학의 종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말을 직조하는 문학의 역할이 끝났다는 선언은 적잖은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2010년대 전후 문학의 종언이 불러온 화장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 자크 랑시에르의 정치적인 것과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의 봉기의 감수성이 조명되기도 했다. 문학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그것이 지배질서의 감성체계를 전복하고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이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마음의 구조와 체계야말로 주체의 생활을 지주하는 중요한 생애 조건으로 이해되기 되었기 때문이다. 세기말의 종원 담론은 문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상징적 선언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문학이 마음을 다루는 언술 형식이라는 것을 지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종원 담론은 문학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문학이 유력한 사회적 미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문화적 징후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은 여전히 지식과 도덕의 모멘텀으로 전수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문학이 마음을 다루는 언어 예술이란 사실이다. 법률과 문학의 경계에서 마음의 위치와 작용 양상을 탐구하고 있는 마사 누스바움이 새삼 주목되는 이유이다. 그녀는 시적 정의라는 책에서 감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반박하면서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은 맹목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 자체 내의 대상을 향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특정한 믿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감정 혹은 마음과 느낌과 믿음 그리고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음이 무질서하고 비합리적 감정이라고 보는 것은 서구 이성주의의 환상적 돌림병이다. 마음의 유형과 기능은 무척 다양하지만 마산 누스바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공감이다. 그녀는 통계학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를 초과하며 개인의 사용과 동기, 의도 등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공감의 상상력을 강조한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눈감지 않는 태도이며 공동체의 취약성을 감지하게 하는 관계의 역량이다. 그래서 공감은 방종의 감정이 아니라 해방의 윤리이다. 이는 사상과 이론이 자리에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대체 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실감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끝이 만져진다면 모를까 느끼는 것이고 상상하고 인식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끝을 말해. 마음을 폐기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게 어느 부분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부스러지기는 했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강변북로를 혼자 달려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세요. 잘 먹고요. 고기도 좋지만 가끔은 채소를 아니 그냥 잘 지내세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매뉴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채 인식하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어디엔가 분명히 있었던 어떤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긴금이 경외의 마음 부분. 이 작품은 문체의 밀도가 높고 서술 방식도 가볍지 않다. 최근에 유행하는 경량화된 장편 소설과 비교하자면 그리 쉬운 텍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김금희 소설가가 작가의 말에 남긴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음을 다했었다. 경화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작가가 마음을 다해 썼기에 독자 역시 마음을 다해 읽어야 한다. 이 작품의 핵심 인물은 박경혜의 공상수이다. 좋은 거치기를 정리하자면 두 사람은 사회생활 부적응자다. 경혜는 직장 내의 파업에 참가했다가 노조와 회사 양쪽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 이다. 상수는 회장 낙하산으로 입사했으나 이제는 끈떨어진 팀장 직무대리이다. 어느 날 상수가 회사에 팀원 배정을 요청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일하게 된다. 경위와 상수의 심적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다가 해외지사 파견을 계기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작품은 신파주의 연애소설이 아니다. 그러니 경혜의 마음을 달콤한 사랑으로 이야기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이 소설은 타자의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애척의 메모리다. 두 사람에게는 은총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고교 시절 갑작스러운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 경혜와 상수는 은총의 죽음을 납득하지 못한 채 생존자의 부채감에 시달리고 있다. 두 사람은 본래 서로를 알지 못했으나 은총을 매개로 조금씩 가까워진다. 이 둘을 매개하는 것은 은총에 대한 마음이다. 힘겨운 마음씀을 포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 것, 이러한 마음의 공통성이야말로 고단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다. 물론 마음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 때로는 망각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경우도 없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해 은총이 왜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마음을 폐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이와 같이 타자에 대한 마음씀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행위이지만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다. 마음에는 존재하지만 현실은 실존하지 않는 은총은 그래서 문학적 메타포가 된다. 이 운유는 신의 은총이 사라진 시대에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알레고리이다. 은총의 아이디는 이이다. 작가는 이의 플레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이가 이모이션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독자는 없을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신의 은총이 사라진 시대에 현대인의 각박한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며 그것을 폐기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문학이다. 마음의 안 가지만 고통의 스팟을 감지하는 시와 마음의 공통성. 경애의 마음은 문학의 본질과 기능을 상기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언어를 통해 구축된 문학은 개인의 심리적 결핍을 보충하거나 치유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다. 문학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폐기해서는 안 되는 마음에 관한 기록인 동시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타자에 대한 공통의 말 건넵이다. 그러므로 문학이 무엇인지 단지 묻는 일은 문학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아니라 문학이 하는 일을 다시금 성찰하는 것이다. 필자가 주제 비평이나 강연에서 종종 일용하는 사르트르의 문장은 좋은 길잡이가 된다. 장폴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무엇이 문제인가의 첫 단락 첫 문장에서 다시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싶다면 어째서 바로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 김봉구 교수는 사르트르의 비평적 언수를 다소 거칠게 직역하고 있다. 번역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양가주의 사회 참여로 번역된다. 이와 달리 그는 구속하다로 번역했다. 실존주의 철학의 배경이 고려된 것일 테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번역이지만 구속하다의 표현은 사회 참여라는 번역에 크게 뒤지지 않은 뜻이다. 아니 오히려 참여의 주체적 행위성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당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속박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적폐를 적시 청산하는 정치적 옹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구속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인간의 유한한 삶을 기토하는 실천행위이다. 그렇다면 다시 사르트르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싶다면 어째서 바로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의 변혁이 현실 정치로서의 투신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언에 있다. 고려한 문학 사상서로 취급받기도 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묻는 통찰이 담겨있는 것은 놀랍다. 사회운동이나 현실 참여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겠으나 문학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감지하고 지배질서에 대한 정한 가능성을 정초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사르트르는 문학의 자유의지와 전복적 상상력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문학은 독자의 마음에 호소하는 행위이며 특히 시는 경계를 넘어 타인과 조화하는 표현 양식이다. 이는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는 사적 트라우마를 공통의 트라우마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제주에서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영 시인의 꽃보다 먼저 단행한 이름들을 보면 마음의 공통성이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이 시집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역사적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가의 슬픔과 대면하면서 현재적 삶의 성찰 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책 바바렛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마음은 자기가 관여하는 세계와의 직접적 접촉이다. 통점을 예로 들어보자. 햇살이 쟁쟁한 8월 한낮 조천읍 서늘리 산 26번지 묵시 물굴에 들었다가 한 사나울 좋게 알았습니다. 들짐승조차도 제 몸을 뒤집어야 할 만큼 좁디 좁은 입구, 키를 낮추고 몸을 비틀며 낮은 폭으로 엉금엉금 기어간 탓에 생긴 통점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겨울, 좁은 글 속에 한기보다 더 차가운 공포에 시퍼렇게 질리다 끝내 윤기 잃고 시들어간 이 빠진 사기글은 몇 점, 녹슨 소뚜껑과 시절 모르는 아이의 발에는 벗겨진 하얀 고무신, 이종영 통점 부분. 시적 화자는 제주 4.3 사건의 고통을 자기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조천은 서늘리산 26번지 묵시굴은 지정학적 좌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입증하는 슬픔의 스팟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시가 존재할 수 있다며 그것은 멋들어진 레토릭을 통해 일상생활과 다른 언어 감각을 창안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시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점이 주목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개인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고통의 스팟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포착하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때로는 권력에 의해 은폐되기도 하지만 사회 속에 내재해 있는 통점을 찾아 그 속에 담긴 슬픔의 내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서정시이다. 무력하긴 하지만 타인의 아픔, 슬픔을 눈 감지 않는 것, 한참을 잊고 지내다 갑자기 고통이 밀려오는 통점처럼 시적인 것은 사회적 통증의 장소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시의 현재적 가치라 하겠다. 바람의 집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다. 4월이 되면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역사적 통증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시인은 고통의 스팟을 감각하는 언술 양식이다. 이종영 시인이 투어리즘의 공간과 홀로코스트의 장소를 분별하는 것은 그대 다시 제주에 오시는 길이거든 저 숲을 향해 가볍게 목례해 주시길. 숲의 이름은
도력마루였다고 기억해 주시길.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통점을 발견해내는 시적 탐색이라 하겠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은 한국 근현대사의 통점이다. 70주기를 즈음하여 피해자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작업이 조금씩 개시되고 있으며 문단에서도 관련된 작품들이 제출되고 있다. 김석범 선생의 대하소설 화산도 1에서 12권이 완역되었고 이 작품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평가도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여순 사건을 다룬 김진수 시인의 자강우도가 출간되기도 했다. 이 시집에 관해서는 4부에서 자세히 리뷰할 예정이다. 4.3 여순 사건, 희생자의 목소리는 아직도 오롯이 복원되지 못했다. 문학이란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타자의 슬픔을 공부하고 또 공동 주체로 추론하는 과정이다. 법률적 판결과 역사적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문학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은 과잉된 선의 형상이 아니라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언제 급성 발작이 올지 모르는 사회적 통점이다. 참고로 시인은 언제든 독자와의 소통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본래 사적인 것은 일반 소통의 문법으로는 교류될 수 없는 이질적 체험을 통해 창조된다. 시는 일상적 청자와 의 단절을 각오하는 말 건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물과 언어의 안정적 판계를 부정교합하는 수사적 전략이 아니라 독자의 결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배질서의 억압적인 마음을 구조를 타격하고 어긋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의 사회 참여 역시 과잉된 열정의 언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좋은 시인은 지배질서의 감성체계에 포섭되지 않기 위해 언어적 갱신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시든 소설이든 문학은 공동 추론의 과정을 통해 타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마음의 번역장치이다. 장 폴 사르트르의 지적처럼 문학하는 자는 사회운동단체나 정치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생애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안가주를 정초할 수 있다. 연약하고 미약한 마음이지만 각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폐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문학의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 할 것이다. 알레테이아의 총고, 시와 시적인 것은 동시대성에 대한 비평적 전망, 포에지의 통념 부수기, 시는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예술이다. 근대적인 대중 독자를 열광시킨 문학 장르는 허구와 현실의 영리관계 속에서 서사적 흥미소와 이념성을 발명한 소설이라는 재현 양식이었지만 문학의 급진적 언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시라는 표현 양식이다. 동서양 시학의 사례를 열거할 것도 없이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혹은 동양의 시경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학적 언어의 정수는 시이다.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지렛대로 삼는 산문과 달리 시는 언어에 대한 탐구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모국어를 통해 구현되는 언어 예술의 정수인 까닭에 다른 문학 장르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는 특정한 문예 스타일에 대한 편파적 선호가 아니라 시가 지향하거나 추구하는 새로운 언어 경험의 창조성과 변혁성을 재확인하는 말이다. 시는 사물과 언어 사이의 통속적인 관계 맺기를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적인 가치를 발휘한다. 그러나 모든 시가 창조성과 변혁성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평론가 유종호가 이미 30여 년 전에 감명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한 바와 같이 시 이해의 즐거움과 정도는 시의 소재나 형식이 아니라 시적인 것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것은 시적 언어의 창조와 향유이다. 여기에서 시적 언어는 유종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포에지라고 명명한 것, 다시 말해 일상 언어로부터의 거리와 거기서 유리한 상대적 모호성 또는 기계적 유창성을 거절하는 말의 반짝임과 울림을 의미한다. 그의 말처럼 일상 언어와 시적 언어 사이에 놓인 감각적 차이를 감지하는 것이 포에지에 대한 통념이다. 하지만 포에지는 단순히 일상 언어의 마감이나 청취를 쇄신하는 수사적 기술 혁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와 상징의 차이의 감각을 발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생경한 메타포가 반드시 시적인 것은 아닐 까닭이다. 시인들의 작품 창작 과정에서 급진적 언어 실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적 언어에 대한 탐구가 시적인 것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적인 것의 의미나 가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창작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사적 연마는 시적인 것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시적 언어는 사물과 언어의 클리셰한 공모관계에서 파열음을 내는 능동적 의사소통 행위이며 시적인 것의 가능성 역시 그런 향유 경험으로부터 발화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시적인 것의 필요성과 동시대적 과제가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적인 것의 탐문은 보다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밥 딜런과 장정인의 역설, 시적인 것의 탈규범성, 시에서 언어적 연마는 중요하다. 그러나 시적 언어에 대한 혁신 의지나 성과가 곧 시적인 것의 가치를 확고부동하게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시적 언어에 대한 연마 과정을 무시하거나 사물과 언어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하려는 노력에 게으른 시인 독자는 시적인 것을 포착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시와 시적인 것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자는 매우 가까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시는 시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동시에 모든 시를 시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제도화된 시의 관습이나 규범은 시적인 사유나 경험을 방해한다. 심지어 시를 공부하면 할수록 시적인 것에서는 더욱 멀어지기도 한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은가. 문학개론이나 시론 입문에서 학습한 시의 개념과 특징, 이를테면 시의 함축성, 음악성, 회화성 등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오히려 시적인 것의 사유와 발현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문학의 한 갈래나 학문 분과로서 개념화되고 간습화되는 시의 장르 규범이야말로 시적인 것의 용기를 차단하는 문화적 인계이기도 하다.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적절성 논란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문학적 관습과 장르 관성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며 또 반시적인 것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문학적 증례이다. 적지 않은 시인 평론가들이 밥 딜런에게 왜 문학상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르 보존적 태도야말로 문학적인 것의 범주와 의미를 협소하게 결박시키며 현대시가 추구해야 하는 시적인 것의 가치와 정신을 보수한다. 밥 딜런의 상과 음악이 시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수치고는 꽤 문학적이라거나 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딜런은 당대 사회의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을 정치적 진영 논리 속에 포섭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와도 지속적으로 싸워왔다. 노벨문학상 위원회가 밥 딜런의 음악이 시적인 것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그의 1960년에서 70년대 음악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 가능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노래가 특정한 예술의 장르 규범을 공고히 하는데 끊임없이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딜런은 음악이 대중 정치적 도구로 전유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인간과 음악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쟁투, 이것이야말로 그의 노래가 시적인 것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밥 딜런은 포크 음악이 민중음악으로 도식화되는 정치적 틀을 거부하였다. 송강수는 딜런의 음악이 아웃사이더의 미학이자 시적 실천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시적인 것이란 문학 장르로서의 시의 속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습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상징체계에 대한 도전이자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시적인 순간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규칙과 단절하는 역설적 만남의 과정이다. 장정일의 글은 이를 잘 보여주는 문화적 예의다. 시를 쓰고 있는 현역 시인들은 시집을 읽어야 한다. 당연히 그들의 연구자들도 시집을 읽어야 한다. 앞으로 시를 쓰려는 사람들도 시집을 읽어야 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시집 같은 거 읽을 필요가 없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삶의 지혜와 우주의 비밀에 귀의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방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학도 종교도 그 어떤 시민운동도 좋으며 젊은 혼을 바쳐 탐구할 만한 일이면 또 다른 무엇도 좋다. 시는 그 방편 기운 가운데 특히 작은 일부인데도 총명하고 집념 있는 젊은이들이 모조리 시인을 꿈꾸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처럼 시집을 지천으로 읽는 청년이 많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알듯 말듯한 걸 읽으며 거기에 생을 거는 청년이 많을수록 요기가 많은 인도처럼 저주받으리라. 장정일은 시집을 읽어도 좋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누가 왜 시집을 읽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예의 그 유쾌하면서도 기발한 문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집을 읽어도 좋을 세 부류에 대한 통찰, 저 깊이 있는 문필가의 문장의 당의 역설을 제대로 독해한 이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시집과 시인이라는 짧은 글에서 시집이란 대개 그 분량이 얄팍하고 크기가 작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친구를 기다릴 때 혹은 통유리로 둘러싸인 패스트푸드점에서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 권의 시집을 읽는다는 것은 푸티 부르주아적인 지적 허영과 교양인의 대열에 끼인 면피나 했다는 포만감을 남길 뿐이기 때문에 청년이 시를 읽거나 쓰는 일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이는 시인이란 청년 독자를 직접 타격하는 독설이 분명하지만 장정인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리 분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골몰해야 하는 청년이 시라는 저주에
걸려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독설에는 혹은 시를 쓰거나 읽는 이들이 자기 만족감과 허위의식에 빠져 있다는 시니컬한 비판에는 괴팍한 비주류 문사의 기행적 발언만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 없는 역설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시집과 시인에 대한 장정인의 냉소와 불신은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나 길 안에서 택시 잡기의 시적 언어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적인 것의 잠재적 심상이 무엇인지를 상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독설의 분노 효과는 함정이다. 이 글의 핵심은 누가 시집을 읽고 써야 하는지 혹은 시의 사회적 가치나 효용 여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적인 것이 애매모호한 독을 품고 있다는 패러독스이다. 장정일은 청년이 삶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 과학도 종교도 시민운동도 아닌 애매모호한 것에 열광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시는 허무맹랑한 상상이나 자기 과시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현실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불명확한 언어의 마법과 지배질서의 기범을 넘어서는 상상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시대의 청년은 이직도 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힐덜린의 비가 좌파 하이데거주의와 시적인 것의 탈은폐성, 두 사례에서 모두 시는 탈규범적이다. 현대시가 자아와 세계의 조화로운 합의를 추구하는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김준호의 시론에서와 같이 동일성에 대한 열망이 질서의 안정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이러한 화해의 의지는 언제나 분열될 수밖에 없다. 서론 연구나 강단 비평에서 배운 동일성의 시학은 그래서 실제 시 창작이나 비평 경험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 아닌 시적인 것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구족하는 상징체계와 끊임없이 대립한다. 그러므로 시적인 것은 모색은 세계와 자아의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와의 지속적인 불화 과정 속에서 윤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아와 세계가 분열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생애 조건 인식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프리드리 힐덜린을 통해 이미 시적인 것의 핵심을 포착하고 통찰한 바 있다. 비가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기양이 대표적인 예이다. 힐덜린의 비가 혹은 기양의 슬픔은 일종의 고향 상실감이다. 하이데거에게 시인이란 세계와 분리된 인간의 그런적 상실감을 지각하거나 감각하는 존재이다. 그가 말하는 귀향은 물리적이고 기하학적인 공간 감각이나 망향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그런적 상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힐덜린의 귀향은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완결되지 않는다. 귀향이라는 즐거운 귀향길을 묘사하는 포에지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근심이라는 말에 조음되고 있는 마지막 연애는 아무도 근심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의 즐거운 기쁨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마지막 낱말은 준엄하게도 아니리라이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을 명명하는 천년은 그 자체가 시구 중의 산맥이긴 하지만 아무런 매개도 없이 거기에 있다. 그것은 고향적인 것이 가져다주는 환희의 기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고향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광활한 일터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성스러운 것은 과연 나타나지만 시는 멀리 머물러 있다. 찾아야 할 귀한 것이 비축된 상태로 숨어있는 시대. 그 시대는 신이 결여되어 있는 세계 시대이다. 신의 결여는 성스러운 이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이다. 인간의 기양은 언제나 미안이다. 하이데거가 기양의 불가능성을 노래할 휠덜리는 위대한 시인으로 호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고향은 얻기 힘든 것이면 닫혀 있는 것이다. 이는 고향의 근원으로 그에게 닫혀있기에 고향을 찾으려는 시인의 노력은 언제나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 문장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힐덜린의 기양론은 소박한 회귀주의나 시원을 향한 과거 지향적 탐색을 잊지 않으며 현대인의 상실한 신성의 회복과도 관련이 없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신의 결혼은 결핍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결혼을 메우기 위해 혹은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인은 낭만적 언술 행위를 통해 인간 생애의 결여를 메꾸거나 치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에게 기입되어 있는 결의를 가까운 곳에 두고 이를 사유와 성찰의 계기로 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고향에 가까이 있지만 가까워질 수 없다는 근원적 슬픔 혹은 그 간글고 사유하는 것이 비가인 셈이다. 사적인 것이란 그 귀환의 불가능성을 인간 존재의 유한성 속에서 탐문하고 또 발견하는 계기이다. 그러므로 시 혹은 시적인 것을 고향 상실에 대한 결핍을 극복하는 치유와 화해의 여정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동일성의 시학은 제고되어야 한다. 실제로 하이데거에게 시짓기란 문학의 하위 장르로서의 시창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포이에시스에 가까운 것이다. 시의 본질은 예술의 본래적 활동과 다르지 않으며 그래서 창조적인 것은 모두 그 자체로 시적인 것이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시로는 헬덜린의 귀향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제로 저명한 하이데거 연구자인 티모시 클라크는 인간 본질로서의 귀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우파 하이데거주의와 좌파 하이데거주의로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우파 하이데거의 역시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의 근원적 결의와 소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각자인의 개인의 존재를 의미 없는 차이로 하나됨으로써 부분의 총합을 초월하는 일자로 전체화한다. 독일 민족의 승부화를 통해 열등한 타자를 발명하고자 했던 나치즘은 그러한 결속성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극단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우파 하이데거주의는 기양의 수사학을 전체주의의 이론적 틀로 전유한 역사적 사례이자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해석의 정치이다. 이와 달리 사회 비판의 기초로서 하이데거적 해체의 힘에 더 관심을 갖는 입장이 좌파 하이데거주의다. 하이데거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와 모리스 블랑슈의 문학의 공간 그리고 폴드만의 탈구성적 텍스트 이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하이데거의 실론에 주목하는 것은 시적인 것이 지시하면서 개방 가능한 방식이 어떤 말함이기 때문이다. 개방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시적인 것의 개방성은 획일화된 세계관에 의해 추상화되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인식한 사태의 관계를 지각하고 재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즉 하이데거에게 시적인 것이란 형이상학적이거나 본질주의적인 진리가 아니라 존재의 드러냄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알레테이아 혹은 탈은폐의 과정인 것이다. 시인 김수영이 시인 본질을 두고 계진과 은폐 혹은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 속에 시적인 것이 잠재적 계기로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다. 시적인 것의 본기, 바로 그 괴물을 마주하는 시의 영능, 시와 시적인 것은 가까운 관계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시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규정 방식과 장르 속성을 부수고 초극하는 방식으로 난폭하게 출현한다. 시적인 것은 세계와 자아의 합의를 통해 상처받은 존재의 결핍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동일성의 형식이 아니라 그러므로 서정시를 동일성의 형식으로 개념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타자의 고통이나 빈곤을 은폐하고자 하는 세계와의 갈등 과정이다. 시인이라는 존재는 지배질서에 의해 오염된 언어적 관계와 표상체계를 어긋내는 존재이며 시는 언어적 혁신을 통해 그러한 연술체계와 불화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대중 독자와의 가슴 찢어지는 결별을 감내하면서도 지금까지 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술적 모더니즘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서정시의 존재 양상이 심각한 언어적 해체 작업이나 장르 실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탓이다. 시는 언어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함께 우리가 보지 않으려는 것 혹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것들 다시금 감지하고 사유하게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제작주의적 예술관, 다시 말해 모방 재현 예술로서의 시를 거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는 소외된 사물과 장소를 감각하고 가시화하는 것이지 이상적이고 완전한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시는 기술이나 재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올바르게 정취하는 동시에 세계의 낯섦을 발견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현실 속에서 진리처럼 묘사되는 사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화된 인간 삶의 풍경을 언어 속에 삭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적인 것을 성취한 시는 탈규범적인 동시에 탈은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언어 사유의 이해 속에서 시적인 것의 가능성은 새롭게 구성되고 또 봉기할 수 있다. 2017년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이례적인 주목을 받은 괴물이라는 시를 예를 들어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 친구를 깜빡 잊고 이엔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버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지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엔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 봐 코트자락 휘날리며 마파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백권의 시집을 펴는 이에는 수도꼭지야 들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이 똥물이지 뭐니. 글을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이엔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톨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톨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최영미, 괴물뿐.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에 발표한 괴물이라는 작품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이 한국 문화를 뒤흔든, 아니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은 스모킹건이 된 것은 시적 완성도 때문이 아니다. 눈 밝은 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의 시적 구성이나 미적 성취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시적 언어의 차원에서도 수사적 불인과 생경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사적 언어를 진술하는 이야기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겠다. 이 작품은 언어적 혁신을 통해 낯선 감각을 발명하고자 하는 현대 서정시의 수사적 전략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이라는 시가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작품이 시적 허용의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적 허용이란 지배 질서의 기본 체계와 담화 구조 속에서는 발현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언술 방식이다. 그러므로 시적 허용은 단순한 문법적 오류가 아니라 지배적 규범 체계 속에서는 발현될 수 없는 언어적 사건을 창안하는 것이다. 학창 시절부터 학교에서 배운 시적 허용은 사실 시적인 것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적 허용이 속류 상대주의나 단순한 문법적 일탈로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시적인 것은 혁명처럼 난폭하고 전폭적이다. 어떤 규칙이나 치안 유지자도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괴물이 폭풍처럼 도래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엔이라는 지시 대상이 특정 개인을 상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에 대한 도덕적 응징이나 비판과 무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시적 전략은 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남성주의와 권위주의적 문화 풍토를 타격하는 시 괴물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괴물을 탈은폐하는 혁명의 언어이다. 이 시가 시적인 것에 근접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최은미 시에 대한 문학적 오호를 떠나서 그녀는 시대적 고비마다 시인이 감당해야 하는 시적 책무를 회피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녀의 시세계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전말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듯하다. 시인의 첫 시집 서러운 잔치는 끝났다는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시기에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민주화가 시작되던 시점으로 여전히 혁명의 후일담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역사의 정원을 선언 잔치는 끝났다 한 시적 사건이다. 그래서 당시 서론 잔치는 끝났다는 세간의 주목과 비난을 함께 감당해야 했다. 근자에 발표한 시 괴물에 대한 문단의 반응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적인 것은 시 속에서 발현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시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도구적 이성과 합리적 규범이 지배하는 근대 체계의 바깥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시험한다. 지금도 여전히 시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 회복을 희망하는 미적 갈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장된 모습과 적폐를 폭로하는 진실의 총구를 격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범람하는 말, 시와 시적인 것의 동시대성에 대한 비평적 전망 2. 법의 결여, 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시와 시적인 것의 동시대성에 대한 비평적 전망,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이 평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시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매우 현실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을 근현대 문예 양식 중 하나의 시의 실체와 역사적 편찬 과정을 탐구하는 것으로 해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강단 비평에서 강조하는 언어 예술의 한 장르이자 국문학 분학과 분과 학문으로서의 시에 대한 연구와 기술은 이 글의 방향이나 내용과는 무관하다. 현대 시의 가치는 시의 속성과 범주를 어긋내는 지점에서 창조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는 이게 시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뭐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각자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불확실한 파토스와 욕망은 종종 시적인 것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시적인 것이 모두 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적인 것의 애매함을 문학적 속성으로 기법화한 문예 비평 사조가 있을 정도이다. 시와 시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에 알레테이아의 총구에서 다룬 것과 같이 시적인 것이 탈규범적이며 탈은폐적이기 때문에 지배질서의 의사소통, 구조나 규율 체제 속에서 개시 불가능한 목소리를 발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적인 것이 사회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주지하다시피 인간의 삶을 존속시키는 생활 양식의 토대가 되는 가치, 규범, 규칙 등을 상징체계라 부른다. 상징체계는 민족, 문학, 지역, 환경, 성별 등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도 담고 있다. 조금 번박하게 정리하자면 이러한 상징체계가 가장 섬세하게 제도화된 형태를 우리는 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유지하는 최소한의 증거이자 사회적 정의의 양심적 척도가 된다. 그러나 법의 권능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법은 종종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몰지각한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는지, 또 신성에서 벗어난 인간의 법적 권리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역사적 경험 속에서 목격해왔다는 뜻이다. 굳이 과거의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의 결론은 얼마든지 현시할 수 있다. 법의 무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정신분석 저널 엄브라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 에서 이미 논의돼 만 있는데, 이 매거진에는 에티엔느 발리바르, 알랭 바디우, 슬라보의 지적 등과 같은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교차적 시선이 담겨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엄브라에서 다루고 있는 법이라는 형식은 정의나 윤리를 구현한 완전한 상징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은 정의나 진실금의 모델로서 일정한 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법 체계로서는 취약한 삶의 조건과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수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의 공적 가치는 윤리적 무능에 빠진다. 시 혹은 시적인 것은 이와 같은 법적 결여를 폭로하는데 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사상가가 마사 누스바움이다. 법 이론과 법 체계의 현실적 한계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이 시적인 사유라는 점 매우 이채롭다. 시적 정의, 법, 경제적 공리주의를 기각하라네. 마사 누스바움은 한국에서도 시적 정의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역량의 창조, 혐오와 수치심 등의 책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미국의 저명한 법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이다. 그녀는 독특하게도 법학과 문학, 윤리학을 함께 가르치고 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역량이 인종, 민족, 국가, 젠더 등과 같은 차이와 관계없이 확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누스바움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인간 행복의 가치를 경제적 수치만으로 평가해 오던 경제 중심 접근법에 도전하면서, 이는 서구 공리주의의 사회제도적 산물로 인간 삶의 가치를 경제적 효용 척도로 획일화하며 표준화시키는 장치인데, 그녀는 여기에 저항하면서 개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삶의 질적 차이를 섬세하고 다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량 중심적 법군의 토대가 되는 것이 시적인 감정과 사유적 문학이다. 그녀는 시적 정의에서 문학은 인간 삶의 복잡성을 도표 형식으로 나타내고자 애쓰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고자 하는 기획인 정치 경제학의 적이기 때문에 문학이 집안에 들어오면 정치 경제학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허나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는 시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는 저작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문예 장르로서의 시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에서 서사적 상상력 혹은 소설로 대표되는 서사 장르의 특징을 더욱 상세하게 짚고 있다. 특히 웨인 부스의 소설의 윤리에 기반하여 소설이 다른 장르에 비해 환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학적 방식에 철저히 반대하며 질적인 차이들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살펴하고 있다. 그녀가 시적 정의를 논의하면서 전통적인 극시나 서정시가 아닌 소설에 주목하는 까닭은 소설이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공적 문제를 위반하는 공동 추론의 형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사적 상상력은 인간 행동을 모델화하는 기술적인 방법, 앞에서 말한 경제적 공리주의를 보완하는 대안적 형식이 된다. 왜냐하면 소설 역시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는 법이 추구하는 공적 합리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적 정의를 논하면서 시가 아니라 소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시적인 것은 꼭 시라는 예술 장르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산 누스바움은 왜 법과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는가? 그것은 법제 체제와 경제적 공리주의가 공모관계 혹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통치 질서 속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느 자리에서도 경제적 공리주의 사유 방식이 승리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적, 종교, 인종, 젠더, 계급 등의 차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논리 안에 언제나 패배하게 되면 나와 다른 타자의 소수적 선택, 상황은 사적 선택으로 치부되거나 공적 가치에 어긋난 것으로 폄훼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과 경제적 공리주의는 한 몸을 이룬다. 그렇다면 법, 경제적 공리주의, 공모, 공생관계는 무엇으로 기각될 수 있을까? 누스바움은 그것을 시인 재판관에서 찾는다. 시인 재판관은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판단 능력만을 갖춘 이가 아니라 비가시적이며 약한 존재까지도 감각할 수 있는 공감의 심판자이다. 이 나라의 시인은 한결같은 인간이다. 그 안에 있지 않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물들은 괴상하거나 과도해지거나 온전치 않게 된다. 그는 모든 사물들이 특정에 넘치도록 부족하지도 않은 정당한 비율을 부여한다. 그는 다양성의 중재자이며 열쇠다. 그는 자신의 시대와 영토의 형평성을 맞추는 자이다. 부정의 길로 엇나간 세월을 그는 확고한 믿음으로 억제한다. 그는 논쟁자가 아니다. 그는 심판이다. 그는 재판관이 재판하듯 판단하지 않고 태양이 무기력한 것들 주변에 떨어지듯 판단한다. 그는 남자들과 여자들 안에서 영혼을 보며 남자들과 여자들을 꿈이나 점으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월트 휘트먼의 시를 경유하면서
법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 능력만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까지 겸비한 재판관을 시인 재판관이라 부른다. 법적 판단에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까닭은 공리주의적 사회에 입각한 사고, 행위의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상상이 인간과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이는 눈에 보이는 사실,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팩트의 이면을 투사하는 진리의 발견 과정이다. 문학적 상상력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갖는 동기와 선택을 이해하는 공감의 상상력을 촉진하며, 이것은 그들의 동기와 선택을 이해하고 그들이 위협적인 외부인이거나 타자가 아니라 우리와 많은 문제점과 가능성을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 문화적 상상력은 비합리적 감상주의가 아니라 한 인간을 공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공적 상상력과 다르지 않다. 위에서 인용한 휘트만의 문장, 재판관이 재판하듯 판단하지 않고 태양이 무기력한 것들 주변에 떨어지듯 판단한다 해서 알 수 있듯, 시적인 재판이란 인간, 자연, 사물 등의 취약한 부분까지 골고루 온기를 전하는 햇살과 같은 것이다. 공정성과 따뜻함을 함께 고려하는 이런 태도는 사법적 중립성이라는 이상과도 통한다. 그런 점에서 누스바움의 시인 재판관 개념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유를 넘어 특정 사건에 내재해 있는 역사성과 인간적인 복합성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여유를 갖춘 다양성의 중재자와 같다. 그렇다면 시적 심판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추방된 존재를 발견하고 감지할 줄 아는 판결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재자를 시인 재판관이라 부를 것이다. 시적 재판의 심판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시적 정의 4장에서 미국의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듯이, 누스바움은 법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법이 이해하거나 포용할 수 없는 취약한 부분까지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시적 정의라고 부르며, 시와 소설 등과 같은 문학의 지평 속에 그것은 여전히 가능태로 잔존하고 있다. 시적 실천, 시적인 것의 진주와 시적 심판의 가능성, 법의 결여를 메울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은 시적 정의를 구현한다. 그러나 시적 정의는 법의 무능을 대리 보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진주한다. 인간적 존엄과 문화적 다양성이 몰락한 현대 사회에서도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이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학적 상상력이 사회제도적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추론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공동체의 정의 구현과 진실 규명의 법적 체계 속에서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시적 정의를 더욱 갈망한다. 정신분석 미디엄 엄브라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의 공적자인 스티브 밀러는 그래서 법의 개념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법이론 자체보다는 시민 불복종의 실천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촛물혁명, 미투혁명, 적폐청산 운동 등 이를 방증하는 사회 문화적 정리라 하겠다. 그러나 국정을 농단하고 시민이 부여한 공적 권력을 사유한 위정자들에게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고 그 절차를 집행하는 일은 각급 법원의 직업 판사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시인 재판관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소소적인 삶의 존재, 자리까지 판독하고자 하는 법적 재판관을 지칭하지만 더불어 직업 시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성의 상실과 세계의 불평등을 감각함으로써 사회적 균형을 회복하자 노력하는 존재가 시인 재판관인 것처럼, 시인은 공적인 삶의 형평성을 복원하기 위해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자이다. 전자를 시인으로서의 재판관, 후자를 재판관으로서의 시인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 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판관으로서의 시인이다. 시인은 부도덕한 권력의 위선적 형태를 시적으로 타격하는 동시에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발굴하여 사회적 균형을 회복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시인은 법률적 제도적 논쟁이 아니라 문화적 재판을 구현하며 또 촉기한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적폐를 까발리며 시적 투쟁에 나섰던 기록들을 중자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한국 작가회의 자유실천회의에서 엽고 푸른 사상에서 출판한 그대는 분노로 오시라, 촛불은 시작이다, 꽃으로 돌아오라, 길은 어느새 강화문, 철탑에 집을 지은 새 등이 그것이다. 시 텍스트 하나하나를 따져 읽을 수는 없지만 시들 시에는 국정논단, 사법논단, 입법논단 세력에 의해 파괴된 현장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법정립적 의지를 응축되어 있다. 이 인솔로지는 현실 비판적인 시의 소재를 총합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조리한 권력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시적 판결이자 촉기이다. 과정은 이른바 문화적 법정이다. 법원에서는 무죄일 수 있으나 강장에서만은 유죄이다. 강장을 밝힌 수많은 촛불의 열망의 시적 정의란 무엇인지 실증해 주지 않았는가?
촛불혁명은 부도덕한 권력과 법의 무능을 동시에 신문하는 시적 심판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는 시가 현실 정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가 프로파간다스의 스피커가 되던 시대는 종언을 고려했다. 그리고 법적 정의가 아니라 시적 정의를 정취하는 문학적 판결이 반드시 시문학만으로 표현 성립되는 것이 역시 아니다.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상가도 언어 예술로서의 시는 현실 참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시가 사문과 똑같은 방법으로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시는 전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시는 말에 봉사한다고 하고 싶다. 시인들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언어 활동 속에서 그리고 그 언어 활동을 통해서 진리 탐구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인들이 진실을 가려낸다거나 또는 그것을 진술하기에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저 말하는 사람은 언어 활동에서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이를테면 말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언어 활동은 그의 감각의 연장이어서 핀셋이 되며 안테나며 안경 따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그는 그것들을 그 속에서 조종하며 그 자신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느낀다. 그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 언어체에 둘러싸이고 그 언어체가 그 행동을 외부 세계에 의해 전개한다. 이에 반하여 시인은 언어 밖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고전이 된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시와 산문의 언어 사용 방식은 무척 다르다. 아니 심지어 시는 언어를 이용하기를 거부한다. 이는 시가 언어 사용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는 언어를 재현의 도구로 삼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을 기화하여 해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산문과는 구분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시는 샤블리며 산문은 도구이다. 시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며 산문가는 말하는 사람이다. 사르트르가 문학을 사물과 도구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언어 철학과 무관치 않다. 허나 중요한 것은 사르트르 문학론의 사상적 계보가 아니라 시의 현실 참여 가능성 여부이다. 정말로 문학의 정의를 구현하는 시의 사회 참여는 불가능한가? 사르트르 역시 시가 세계의 부조리한 양상과 은폐된 진실을 탐구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 시인의 사회적 효용은 그 자체로는 목적성이 없다는 것. 그의 말처럼 시적인 것은 비지시적인 원표 행위가 분명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는 외부 체계를 직접 지시하고 재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질서에 속각한 연술체계와 철저하게 결별할 수 있다. 작가가 그것을 의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리 중요치 않다. 시는 사물, 기호의 관계를 의도나 목적에 따라 지시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의 세계의 언어를 위반하지 않은 채 윤리적인 언어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껏 개선되지 못했던 사물의 모습과 세계의 진실을 개방할 수 있다. 시는 사르트르도 아프리카 시인들에게 주목하는 과정에서 시의 현실 참여 불가능성을 수정하기도 한다. 시는 음악이나 회화처럼 의미와 양식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시의 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시는 산문처럼 세속적 언어에 포위당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시 지음을 세상에서 가장 순진무구한 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의 포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현대시에서 시적인 것 혹은 시적 심판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시의 언어는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 또 어떤 전파적 이해관계와도 결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시의 사회 참여 불가능성은 어쩌면 시적인 것의 진주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역설적인 참여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광장의 점거와 시 두 봉기 방식은 모두 법의 무능과 결여를 메울 수 있는 시적 정의의 실천 방식이라 하겠다. 시적 범람, 말할 수 없는 것 혹은 법의 임계를 범람하는 시의 영능.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밀고 나가보자. 전국의 광장을 밝힌 촛불과 시적 판결에서 보듯 시적인 것의 본기는 법의 임계를 범람하여 난폭하게 들이닥치는 언어행위이다. 그러나 시적 심판은 시민 불법적 운동이나 정치적인 시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양심의 마지노선인 법 체계가 무능 상태에 빠질 때 운동 혹은 시라는 파도가 용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핵심은 운동이나 예술가로서의 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시적인 범람을 통해 정의한 진실에 이르는 윤리적 여정 자체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로 돌아가자. 그는 이 책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첫 장에서 당신의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싶다면 어째서 바로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습니까라는 도발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은 문학의 현실 참여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구속하다로 번역된 원문 어휘가 그 유명한
양가주의다. 구속하다 보다는 대부분 사회 참여로 번역되는 원어의 어색한 직역은 이상하게도 문학의 현실자녀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상상하게 한다. 우리는 자신이 저항하고자 하는 세계 속에 구속될 때만 자유로운 존재로서 미래 세계를 향한 기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과 구별된 인간의 실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늘 세계 내 자기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 구속은 사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자아를 던지는 사회 참여의 본래적 형식이다.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세계로부터 이탈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닌 자기 구속, 그거야말로 사회적 참여의 시발점인 셈이다. 이것이 운동과 문학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핵심 문장,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싶다면 어째서 바로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습니까를 다시 읽어보면 자기 구속 혹은 사회적 참여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운동 공산당 가입과 다른 무엇인데 그중 하나가 문학인 셈이다. 사르트르는 시와 산문을 분별함으로써 목적성과 유용성이 없는 시를 참여 의식에 제외하고자 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도 얼마든지 공적인 발화나 현실 참여가 가능하다. 개개의 작품을 꼽고 따지자면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벅찰 지경이다. 최근에 간행된 작품집 중에서 법적 결여와 시적 정의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작품을 예로 들어본다. 어김없이 아침해로 다시 밝아오는데 애기서 형제성 희녀가 불려가 됐다고 발목 묶은 철사줄에 돌멩 끼워 채워서 여수바다 어디쯤에나 수장을 했다더라고. 뜬소문만 수근수근 떠밀려 오더라고. 동짓다 열하루 생월생신날 옥양모 두 필에 쌀 한 동이 다 쓰고 큰 동네 명두무당이 겨우 건져 올린 부석처럼 떠다니던 육척 장신 건장한 넋을 당신이 쓰던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아서 가자 한 꼴 웅사리밭에 거의 모셔들었다고 아비 잃고 덧씌어진 빨갱이 호적부엔 억새꽃만 이듬이듬 피고 지더라고. 연자 넝쿨 칭칭한 피울음 한마디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어미든 굽는 낯질에 올해도 가시넝쿨 눈물바다로 거친다. 김진수 헛장 부분. 김진수 시인의 좌강우도 일부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여수 순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헛장을 비롯하여 여순시편이라 부를 수 있는 15편의 시 텍스트는 국가의 법적 인계를 초과하며 은폐된 삶 역사의 목소리를 복구하고 있다. 여타의 국가폭력 사건이 진실규명 노력과 희생자 위령 사업을 더디게라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순 사건은 거의 언급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1948년 10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제주도 파병 반대 봉기가 군법 논리에 의해 발라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탄생한 국가보안법 따라 내란죄 김진수 뜨거운 항쟁의 적용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강우도의 대선은 4부에서 상상하게 다루겠지만 김진수 시인의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쉬이 넘길 수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의 범죄 체계에 근거해 반란 내란으로 규정되면서도 수많은 봉기 참여자와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 학살은 규명하지 못하는 법적 무능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순 사건은 그래서 법적 해명과 진상 규명보다는 언제나 소문의 형식, 여수바다 어디쯤에나 수장을 했다더라고. 뜬소문만 수근수근 밀려오더라고에 발화될 수밖에 없다. 시가 추문의 형식으로 지배질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공적 의사소통의 무기를 가능했다.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시가 조용하는 사악한 추문은 위정자와 자본가에게는 늘 위협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야기가 생성되고 전파되는 광장은 시적인 포스트와 다르지 않다. 국민 국가의 법적 시스템과 권력 구조 속에서는 발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는 것 혹은 제도화된 사회적 의사소통망에서 속에서는 감히 말해줄 수 없는 말이 범람하고 물결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소문은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종종 시적인 진실을 불상시키기도 한다. 헛장을 비롯한 15편의 시가 빛나는 수사학적 전략이란 날랜 언어감각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님에도 우리에게 깊은 시적 울림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인의 여순시편은 날과 그대로의 거친 발문을 보여준다. 사실 실적 언어로서는 정제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들 시편에는 수사적 상투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 추론 담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여순 사건의 역사적 소재를 다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의 산문적 호흡이 있다. 그것은 사르트르가 참여 문학의 형식이라 규정했던 산문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며 또 누스바움이 서사적 상상력을 담고 있다고 했던 공적인 시와도 다르지 않다. 사르트르는 시의 본령을 렘보나 말라르메 등과 같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에서 찾았기 때문에 산문적인 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니체가 시적인 산문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문적인 시 역시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다. 시적인 것은 장르적 경계를 허물며 범람한다. 시적인 것의 탈규범성은 그래서 탈은폐적이다. 정리하자면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는 문학이 공적인 가치가 아니라 매우 사적인 감정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문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국까지 조망할 수 있는 공적 담화 양식이며 또 그것은 법의 결여를 메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물론 그녀의 이론적 실천은 매우 낙관적이며 리버럴하기 때문에 치열한 투쟁의 방식까지 제시하지 못한다.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겹쳐 읽으며 실제 문학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모색해 본 것은 처음이다. 그 때문이다. 정말로 법의 무능을 심판할 수 있는 시적 정의는 가능한 것일까? 문학도의 대답은 언제나 그렇다. 이다. 그 순간에 언제이든 시적인 것과 파고는 부당한 현실의 장벽보다 높기 때문이다. 업라이징 랩소디 시와 시적인 것의 동시대성에 대한 비평적 전망 시 장려된 해석의 도구마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2010년에 김용태 화병승 시인이 등장한다. 주인공 미자와 우연히 신앙송 모임 뒤풀이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시의 위기와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다. 모두들 시가 죽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누구도 그런 것을 읽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시를 자주 접한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꽤 긴 시간 여러 계절 동안 시를 배운다. 문학 교재에 게재된 시는 비평적 관점에서 감정된 텍스트이며 다수의 연구에 의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화된 지식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공식적 시는 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끔하게 정연된 정보책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시가 가치 없다거나 무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단이나 교육조대 승인을 받아 구축된 시의 문법은 확고부동한 분석적 전제를 지니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평단은 일찍이 뉴트리티시즘을 비롯한 영미 비평의 사례를 받으며 문학 작품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입안하였다. 신비평은 인상주의에 머물러 있던 문화비평의 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 분명하지만 시의 의미를 완결되고 통일성 있는 실체로 맹목하게 하는 폐해도 낳기도 했다. 그것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객관적 분석주의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이식되었고 백철을 비롯한 강단 비평에 의해 시는 각 작가의 의도가 존재하는 완고한 지식체계로 사문화되었다. 문학 텍스트를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생산 과정의 산물이나 독자와의 교섭 과정으로 보는 비평적 반번론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독자들은 시를 장려된 해석의 도구마로 수용하고 있다. 문학작품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는 것은 시 감상의 기본 태도이다. 그러나 일상의 여법을 통해 리얼한 이야기를 전개하며 극적 반전을 꾀하는 소설 장르와 달리 시는 정보 추출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포스트 모던 이론의 급진적 비판이 아니라 로만 라쿰슨의 전통적 의사소통 모델을 참조하더라도 시적 기능은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시간 시의 낱말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는 의미나 작가적 의도 찾기에 골몰해왔다. 주의적 시 교육의 공과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문예 이론의 천진성과 정합성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려 초중고 1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작금의 시 읽기 과정에 시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문학적 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상 언어를 시의 언어로 고양하는 과정을 시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수사적 연마나 체련을 뜻하는 게 아니라 관습적 언어의 지시적 의미체계를 모조리 거덜내는 싸움이다. 이미 다양해질 만큼 다양해진 현 시대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그 자체로 녹록한 작업이 아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시가 독자로부터 괴리된 자기 소외의 형식이 된다는 것 사실. 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매끄럽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형식이 아니다. 앤토니 이스토비 자그 데리다를 인용하며 얘기했던 바와 같이 시는 수화자가 없는 대화이다. 부재적인 사람에게 무언가 전달하려고 글을 쓴다. 비유하자면 시는 부재하는 청자를 향한 말 건넴이다. 하지만 시의 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자의 상호 교통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를 읽고 쓰는 것일까? 이벤트로서의 시, 정보의 추론과 심미적 경험 사이, 시와 독자의 상호 교통 가능성에 대한 탐문은 문학사나 문학 연구에서 독자의 로케이션이 강조되던 시대적 흐름에 출발하였다. 발신자보다 수신자, 생산자보다 소비자, 창작자보다 향유자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은 단순히 문학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관점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담론
투쟁의 결과이다. 작가의 표현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과 독자의 수용 과정을 창조하는 입장은 매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통상 전자를 작가 중심의 표현 미학, 후자를 독자 중심의 수용 미학이라 부른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문학적 의미 생산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시가 시인의 의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태도는 상당히 완고하게 지속되어 왔으며 그것은 서양의 해석학적 전통만이 아니라 동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동서양 모두 문학적 텍스트를 성현의 말씀으로 주의하고 익히는 문학적 관습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 성경이나 유가의 정전의 구원의 말씀이자 자기 성찰의 경전이로 이해되었으며 무지하고 타락한 중생의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 의미 체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텍스트 중심주의는 문학에서 저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표현 미학으로 이첩되었고 그것은 문학적 향유 구조 속에서 이데올로기처럼 물질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시 창작과 비평은 전략은 크게 변하였다. 수용 미학이라 부르는 독일 문열 이론, 독자 반응 이론으로 명명되는 영미 비평 이론은 기통위로 쫓겨나 있던 독자를 구출하여 문학사의 너른 강장으로 복귀시켰다. 문학적 소통 모델에서 참여자의 임무와 기능을 강조한 수용 미학과 독자 반응 이론은 작가에게만 부여되던 창작, 생산의 권위와 가치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했다. 독자와 텍스트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수용 미학 이론의 견인차 역할을 한 H.R. 야오스의 저작명이 도전으로서의 문학사인 까닭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시의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가의 의도를 추론하거나 장려된 해석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에서 탕구로서의 문학,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루이스 M. 로젠볼렛의 상호교통 이론은 이러한 문제를 실전적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시는 시간 속에서 이벤트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시는 어떤 대상이나 이성적인 실체가 아니다. 시는 독자와 텍스트를 화합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동안에 일어난다. 언어가 규칙에 지배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를 인정하는 형식적 특징을 가지는 성향을 가져온다. 언어는 사회적으로 생성되고 사회적으로 생성력이 있는 현상이다. 분명 어느 누구도 어느 언어의 체계에 대한 사회적 매체를 소유하지 않고는 작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문자 예술 그 자체가 사회적 관례인 것이다. 텍스트 읽기는 독자의 인생사의 어느 특정한 시점의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이다. 상호교통은 과거 경험뿐만 아니라 독자의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관심 또는 열중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할 것이다. 수용 미학이든 독자 반응 비평이든 그것은 기존의 문학적 전통과 의사소통 모델에 대한 반영이다. 이는 독자를 수동적인 감상의 대상에서 해방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문학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다만 문학 연구나 문예 비평의 측면에서 독자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하더라도 수용 미학이 선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를 읽는 독자가 매 순간 문학적인 경험과 시적 효과를 자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독자의 시를 읽기를 여행에 비유하고 있다. 시는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상호작용과 역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작가 텍스트 독자의 상호교통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적 이벤트라는 것이다.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시의 읽기도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인 셈이다. 그러므로 시는 작가의 의도를 기록하고 추론하는 정보 탐색의 과정이 아니라 낯선 언어를 독자의 경험에 바탕하여 응대하는 심미적 체험이다. 언어는 사회적으로 생성되며 작가든 독자든 언어의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적 기능이 정보 전달 행위와 무관한 것처럼 시는 의사소통 문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독해되지 않는다. 로젠 블렛이 미심미적 활동과 심미적 행위를 구분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전자가 시의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낱말과 낱말의 정보를 파악하는 목적의 활동이라며 후자에는 시의 행과 연을 구성하는 시어의 격렬한 불협화음을 자기 맥락에서 감흥하는 과정이다. 그녀가 시를 음악의 독자를 연주자에 비유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나 심미적인 것은 무지막지한 자유연상이나 몽상과는 다르다. 심미적 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축된 일상적 구문과 문법, 화법과 규범을 조금은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를 통한 심미적 경험이 상투적인 언어 감각을 낯설게 만드는 시적인 표현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하면서도 비유와 상징 같은 레토릭이 심미적 체험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말한다. 시의 신비성은 메타포나 심벌리즘과 같은 수사적 문제라기보다 기존의 언술체계 속에서는 조어할 수 없는 낯선 감성체계, 감정 소리의 울림, 느낀 생각 그리고
연상작용해주는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벤트로서의 시라는 말은 정보 전달이나 정보 추출적 언어 활동과는 구분되는 탈규범적 사건의 도래를 의미한다. 다만 언어는 규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법칙들을 공유하는 화자와 청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알 수 있듯 그녀의 문학적 교통이론은 독자의 의미 해석 가능성을 지나치게 극대화시키고 있다. 작가적 의도를 추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긴 하지만 독서 중에 체험된 것이긴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는 충분히 해석되어야만 하는 정보와 다를 바 없다. 해석하기 함정, 개인의 감상의 특권주의와 탈정치성. 로젠블렛은 시간의 순간을 심리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독자를 의사소통 규칙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반응중심 문학이 이론을 시 교육의 현장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의 한계 때문이다. 시와 독자가 시적인 것의 역동성을 창안하는 동반자임을 증명하는 것. 다시 말해 심리적 경험을 창조하는 독자의 능동성과 수행성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20회 넘게 비평가 문학학적 경험이라는 강좌를 운영하며 시적인 것의 제한성과 개방성을 고려해야 한 학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높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특히 시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 교통 과정에서 시적 사건을 용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왜 시를 읽고 써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며 또 학교 현장에서 시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를 깨닫게 한다. 하지만 시적인 것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언어적 의사소통 모델에 국한될 경우 로젠블렛 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조금 더 고양된 심리적 정보나 개인적 감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히 반응 중심 문학 교육에서 중시하는 심리적 체험의 개인성은 자칫 해석적 상대주의나 개인적 작품 감상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많다. 사적 소외라던 하더라도 시의 감상은 개개인의 취향이나 판단이 아니라 당대 사회가 선호하는 해석적 지평을 내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출신의 미국 문예이론가 쌍롱씨는 어떤 특별한 독법으로서 이끌림은 대체적으로 개별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거나 실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도달한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적이고 미적인 기준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앤터니 이스톱의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시 역시 담론의 형식이다. 이를테면 시가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표현 양식이라는 주장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예 저작 중 하나인 상서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으며 시경의 대서 부분에서도 정교하게 언급되고 있다. 시란 시인의 의도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독자가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시인의 의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가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시인의 의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작가의 의도를 중시하는 입장은 맹자를 비롯한 유가 전통의 기인에 있으며 이는 중국 비평가들을 지배하는 핵심 문의의 담론이 된다. 언어는 순수하거나 투명하지 않다. 언어를 표현하거나 학습한다는 것은 국민국가의 네트워크 속에 개인의 삶을 등장하고 적응시키는 사회적 변화 과정이다. 국민국가 구성원의 결속감을 형성하는 물리적 정서적 매개는 국어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협약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을 일체화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규칙을 통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배질서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 시스템을 내면하는 통치행위이다. 마찬가지로 시의 낱말과 구조를 지배하는 언어 역시 순수하고 가치 중립적인 체계나 패턴으로 구축화된 것이 아니다. 특정한 담론 효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의 언어 역시 서열을 구축하고 표준을 창안한다. 하여 시의 정치적 무의식을 고려하지 않는 순진한 해석학은 시적 담론의 효과를 은폐하는 무지의 정갈함을 떨쳐낼 수 없다. 짱 롱시는 도와 로고스에서 이를 명확하게 짚고 있다. 해석학과 해체주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재현의 전통적인 철학 개념과 함께 의미를 거부하고 언어를 기표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생각하는데 반해 가다머는 그리스어 미메시스 혹은 이미타치오를 관념론적인 오용론으로부터 개선해내고 예술과 문학에서 의미의 가능성을 보존한다. 의미, 의사, 소통, 예술성, 현대성, 그리고 예술의 미적 체험과 우리의 일상적 실존 사이의 근본적인 연속성에 대한 해석학적 강조. 이 모든 것은 예술 체험을 인간의 전체 체험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 분열과 자기 폐쇄의 시대적인 것에 적합성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럴듯한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각각의 독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선호도를 지니듯이 여러 다른 해석들 가운데 단 하나의 해석에만 특권을 부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종 한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해석은 타당하지 않거나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시적 언어에는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무의식이 기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미학이나 독자 반응 비평의 이론적 지렛대가 되는 해석학은 독자 혹은 인권의 작품 계획과 주체적인 해석 경험을 더 강조한다.
물론 해석가 역시 시적 의미가 불확정적이며 분열적인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독자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해석의 여정으로 이해될 뿐이다. 인용문에서 모두 해석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관계를 인식하고 인간의 체험을 참여 즉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의 자아의 변형으로 생각하며 의미는 그 자체 속에서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창의를 위해서 의사소통에서의 생각의 결실이 있는 교환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 텍스트와 독자와 상호교통은 흩어진 낱말들의 의미가 응집되고 풍부해져가는 과정인 셈이다. 그러므로 독자의 의미 구성은 매우 중요한 문화 활동이 된다. 그러나 시적 의미와 불확정성을 바라보는 시에서는 시각에는 이견이 있다. 해석학과 해체주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가 의미의 불확정성을 부득이한 해석의 과정으로 본다면 후자의 의미는 불확정성을 해석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종례로 인식한다. 물론 해체주의적 시각도 시어의 의미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학적 입장에 독자의 스키마에 입각해 통일성을 잇는 주체의식을 재창조해내는 심미적 독서라고 한다면 해체주의는 통상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물을 감지하고 가시화하는 마술적 표현에 가깝다. 하지만 해체주의 사상가들은 왜 시적 의미의 불확정성을 해소하려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일상적 의사소통은 청자나 독자를 권력과 자본의 영향관계 속에 배치하는 비가시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에서 언어 활동이 인간의 사고와 감성체계를 포박하는 엄표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의 사고와 마음을 다루는 문학이 안정적이고 표준적인 통사 규율을 어긋내는 반동적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언어의 결속성과 해석 가능성의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규율의 리듬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감수성의 혁명 오늘의 시 새로운 삶을 위한 읊조림 시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난폭한 사건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시는 독자와 주체적 태도로 시를 읽거나 배운다고 해도 매번 시적 대화를 성사시킬 수는 없다. 시적인 것은 시를 통해 체험되기도 하지만 시의 창작과 비평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자에게 시적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재발된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의 해석학적 함정은 이를 방증하는 부정적 증상이다. 시적인 것은 자기 존재를 지시하고 증명하는 가상의 이름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현재의 시 교육은 언어의 교환, 불가능한 사유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심미적 체험의 계기라기보다는 말끔하게 정제되어 권장되는 정보체계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마르쿠스주의자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가 얘기한 것과 같이 시적인 것은 지배질서의 자동화된 정보체계를 초과하는 언어적 과잉이며 그것은 자본과 권력의 질서를 비틀고 전복하는 새로운 감수성이다. 감수성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자질이다. 를 중진하는 것은 시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그림일 수도 있으며 트라우마 치료법이나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다. 다만 시인과 비평가는 음악, 그림, 치료, 비현실 정치가 아니라 시적 감수성을 통해 일상의 업라이징을 정초하는 존재이다. 현대시가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자조적인 예술 활동에 머무는 참담함을 감수하면서도 수화자가 없는 대화, 부재하는 정자를 향한 말 건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시는 본질적으로 대중영합적 글쓰기가 아닌 까닭의 상투적 전부체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인은 외롭다. 독자와 교환될 수 없는 언어를 빚어내야 하는 시인의 숙명은 너무도 잔인하다. 그러나 동시대의 시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직조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기표기에 관계를 절단하고 허무는 시적 감수성을 생생해주기 때문이다. 유경 시인의 도전적인 글쓰기가 주목되는 것은 이런 사정이다. 상가 사이, 즉 가물은 신발을 모은다. 여름에 집에 불을 지르고 온 가을의 유령들이 모인다. 나는 자꾸 깨닫는 사람, 눈과 눈 사이를 찌를 수 있도록 물결을 평평히 눌러두었다. 0과 1의 사이. 천사는 자신이 거대한 태아라는 사실이 싫다. 고작 이런 대우나 받으려고 착하게 산 게 아니야. 통통한 발을 벗어버리고 차라리 괴물이 되고 싶어하는 건 우리뿐. 9와 0의 사이. 극락조. 부리를 머금고 발을 꺾어 쉬는 새. 유령. 어둠에 기댄 것처럼 서 있기. 오늘은 해가 두 발로 지지만 바람의 말투를 훔치려다 비가 되었다. 말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러 강가로 몰려왔다. 유령들은 강의 괴를 따르며 빠른 노래를 불렀다. 유계영. 일요일에 분명하고 일요일에 사라지는 월요일 전문. 온갖 것들의 낮
2015년 "이제는 순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등의 시집을 출간한 유계영 시인은 시의 통상적인 창작 독해 방식을 비틀고 있다. 그녀의 시는 언어와 세계의 확고부동한 관계를 기각하는